그날 아침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잘 익은 홍시 속살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 담요를 덮고 며느리가 어젯밤 텔레비전을 보며 살뜰하게 깎아놓고 간 사과를 한쪽 베어 물었습니다. 제가 밤에 과일을 먹으면 속이 쓰리다고 일부러 아침에 먹으라며 랩까지 씌워 냉장고에 넣어둔 것이었죠. 아삭하고 터지는 과즙이 어찌나 달던지 꼭 우리 수영이 마음씨 같았어요. 평생 반일이며 식당일이며 몸을 혹사한 탓에 비가 오려는 날이면 쑤시지 않는 곳이 없는 저를 위해 수영이는 저녁마다 따뜻한 물에 제 발을 담가주고 정성껏 다리를 주물러 주는 게 일과였습니다. 제 아들 민규는 엄마, 수영이 피곤하게 왜 그래? 하고 타박을 주었지만 그럴 때면 수영이는 오히려 어머니가 시원하시다는데 뭐가 피곤해요? 민규 씨나 어머니한테 잘하세요라며 아들을 나무라던 속 깊고 야무진 아이였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제 딸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그런 딸이었죠. 평생 억척같이 모아 장만한 이 아파트를 아들 내외에게 증여해 준다 했을 때도 저는 수영이를 믿었습니다. 제 아들놈은 철이 없어도 저 아이는 저를 절대 길거리에 나앉게 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수영이는 제 손을 붙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어머니, 저희 못 믿으시는 거 아니죠? 이 집은 그냥 서류상으로만 저희 이름일 뿐이에요. 영원히 어머니 집이고 저희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셨죠? 잠시 숨을 고르며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인데 잊지 않으셨죠? 제가 점심때 맞춰서 모시어 갈게요. 늦지 않게 갈 테니 꼭 같이 가셔야 해요. 그것이 수영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 대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아이고, 늦을 것 같아서 전화했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며 느긋하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는 수영이의 낭낭한 목소리 대신 아들 민규의 다급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어머니. 민규야, 너 왜 그래? 수영이는 옆에 있니? 심장이 쿵 하고 아찔하게 내려앉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손에 들고 있던 사과 조각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 다급한 물음에 아들은 한동안 흐느끼기만 했어요. 애가 달아 소리를 지르자 겨우 울음을 삼킨 민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말은 제 남은 세상을 통째로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수수영이가요. 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지금 병원 응급실인데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래요, 어머니.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수영의 손, 하얀 천으로 덮인 얼굴 장례식장에서 민규는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영의 영정사진을 붙들고 내가 잘못했어, 여보, 하고 목 놓아 울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했죠. 저 역시 그런 아들의 모습에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잠깐 모두가 슬픔에 잠겨 누구도 신경 쓰지 못했던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수영의 친구들이 통곡할 때 조문객들을 등지고 서 있던 민규의 얼굴을 무심코 보게 되었죠.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어야 할 그의 얼굴에 아주 잠깐이었지만 지독한 귀찮음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그는 곧바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더 큰 소리로 오열하기 시작했고 저는 분명 제가 헛것을 봤을 거라고 이 끔찍한 슬픔이 나를 헛것을 보게 만드는 거라고
애써 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내 아들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요. 하지만 한 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무제를 지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날 아들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수영이 물건들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힘든 기억은 빨리 털어내는 게 맞는 거래요. 장례를 치른 지 이제 겨우 사흘째였습니다. 너무나 서두르는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수영이 물건은 내가 직접 정리할 거야. 내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우리 수영이가 뭘 좋아했고 뭘 아꼈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보내줘야지. 너는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제 말에 민규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이번에는 똑똑히 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표정과 똑같았어요. 무언가 계획이 트어졌다는 듯한 당혹감과 숨길 수 없는 실망감. 아들은 알았다며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영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싸늘한 공기 속에서도 여전히 수영이의 향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해야만 해. 수영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들을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손으로 정리해야만 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옷장 아래 칸, 낡은 스웨터 덤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손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어요. 조심스럽게 스웨터를 걷어내자 그 안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죠. 마침 방에서 나온 민규에게 이게 뭐냐고 묻자 아들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수영이가 쓰던 잡동사니 모아둔 상자일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도 오래된 거라 열쇠도 잃어버렸을걸요. 그냥 버리세요, 어머니. 거짓말. 제 아들은 지금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어미의 직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죠. 아들은 마치 도망치듯 황급히 현관을 나섰고 쾅 하고 닫히는 문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상자 안에는 제 아들이 제가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수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보물을 찾기라도 하듯 방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한 것은 책상 서랍, 침대 및 옷장 하지만 열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땀과 눈물로 얼룩진 채 화장대 의자에 주저앉았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화장대 서랍들을 다시 한번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온갖 화장품과 액세서리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죠. 과연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립스틱과 매니큐어 같은 작은 물건들이 담긴 서랍이었는데 무심코 서랍을 끝까지 당기자 안쪽 벽면에 무언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은색 열쇠 하나가 투명한 테이프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다. 수영이는 이렇게 깊숙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중요한 것을 숨겨 두곤 했었죠.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떼어내고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상자가 있는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옮기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나무 상자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쇠를 돌렸어요. 찰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보석이나 아들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 아니었어요. 상자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낡고 손때 묻은 구형 MP3 플레이어 하나와 여러 번 접었다 편든 너덜너덜해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원 안내 책자였습니다. 허름한 건물 사진과 함께 저렴한 비용,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이게 대체 뭘까? 수영이가 왜 이런 걸 자물쇠까지 채워가며 숨겨놓았을까?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혼란에 휩싸여 한참 동안이나 상자 안을 멍하니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수영이 입버릇처럼 제게 말했었죠.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모실 거예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런 아이가 이런 초라한 시설의 안내 책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혹시 민규 몰래 알아본 것일까? 왜 아들놈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고 수영이는 그걸 막으려 했던 걸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민규의 어색한 표정, 유품 정리를 서두르던 모습이 다시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요양원 안내 책자를 내려놓고 낡은 MP3 플레이어를 집어들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모양이었습니다. 수영의 방 서랍을 한참 뒤진 끝에 맞는 충전 케이블을 찾아내 콘센트에 꽂았습니다. 충전이 되는 30분 남짓한 시간이 마치 3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MP3을 충전기에서 분리했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낡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하는 작은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귀가에 흘러나왔습니다. 안 짜요, 민규 씨. 당신 입맛이 유별난 거지. 그리고 어머니는 이거 좋아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당신은 맨날 어머니 타령이야. 이 집이 어머니 집이야. 이제 우리 집이라고. 민규와 수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감사. 뭐가 감사해. 어차피 아들인 나한테 물려줄 재산이었잖아. 그걸 좀 일찍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왜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게 무슨 사업인데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그게 당신이 말하는 꿈이야. 그건 꿈이 아니라 그냥 불효야. 이 사람아. 요양원. 그 단어가 제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불길한 예감이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그 끔찍한 시나리오가 현실이었던 겁니다. 나는 절대로 동의 못해. 수영이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저를 지키기 위해 제 아들과 저렇게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동해, 내 동해 따위가 뭐가 중요해. 이 집 명에 이미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몰라. 알아. 하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당신이 정말 어머니 요양원 보내려고 하면 나도 이 사실 전부 어머니께 말씀드릴 거야. 당신이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내가 다 밝힐 거라고. 수영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들려온 민규의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왔던 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얼음보다 차갑고 뱀보다 교활한 악마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그럼 당신이 먼저 조용해져야겠네. 아주 영원히. 긴 침묵. 목소리가 충격으로 떨린다. 영원히. 그 말을 끝으로 녹음은 끊겼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 귀가에는 오직 아주 영원이라는 아들의 목소리만이 악마의 저주처럼 맴돌고 있었어요. 수영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저는 뒤틀거리며 벽을 짚고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자꾸만 버튼을 잘못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저는 간신히 3개의 숫자를 눌렀습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경찰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형사의 전화를 받고 민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현관에 서 있는 경찰들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제게 달려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경찰은 왜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그 뻔뻔한 연기라니.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민규 씨, 잠시 저희와 함께 경찰서까지 가주셔야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민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니가 경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수영이 잃은 슬픔에 지금 헛것이 보이시는 거라고요. 제가 어떻게 수영이한테. 민규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경찰들의 눈빛이 다시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다리에 매달린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제 평생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다, 이놈아. 제 말에 민규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죠. 가서 내가 한 짓을 전부 다 털어놔. 내가 수영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입으로 직접 말하란 말이다. 제 단호한 눈빛과 목소리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결심을 읽었는지 민규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런 우리 모자를 잠시 지켜보더니 이내 민규의 양팔을 붙들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민규 씨, 일단 서로 진정하시고 서에 가서 차분히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민규는 경찰들에게 이끌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분명 온갖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부인할 것이고 세상은 어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수영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차가운 거실의 공기 속에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 뒤로 집안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은 겉보기에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에 숨 막히는 긴장감을 품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뜬 눈으로 앉아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경찰은 제 말과 수영이가 목숨과 맞바꾼 그 녹음 파일을 증거로 민규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들은 보통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뱀 같은 혀로 온갖 거짓말을 꾸며내 법망을 빠져나갈 놈이었죠. 이대로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수영이의 사무치는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이제 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집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밤새도록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영이가 남긴 녹음 파일에서 민규는 분명 이 집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받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상구 직원은 제 요청에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내가 이 아파트, 여기서 주택 청약 들어서 분양받았어. 내 젊음, 내 눈물, 내 평생이 담긴 집이야. 그 집을 아들한테 증여한 거고. 근데 그 아들이 이 집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어미가 알아야겠어. 법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이건 내 집이고 내 권리야. 결국 저를 안내받은 지점장은 제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쯤 민규가 거액의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했던 것은 사실이라고요. 하지만 최종 심사 과정에서 반려 처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반려라니요. 왜 반려가 됐다는 거요? 배우자이신 고 김수영님께서 끝까지 동의를 안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남편분의 사업 계획이 너무 무모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집을 담보로 잡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대출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의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어요. 민규는 돈이 필요했고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지만 우리 수영이가 온몸으로 버티고 서서 그것을 막아냈던 겁니다. 민규에게 수영이는 반드시 치워버려야만 하는 장애물이었던 거죠. 은행을 나온 제 손에는 민규의 대출 상담 기록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놈의 목을 조를 첫 번째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곧장 윗집 502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영이가 혼자 비틀거리다 넘어지는 것을 봤다고 거짓 진술했던 바로 그 집이었죠. 문을 연 젊은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저는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수영이 그 아이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이웃으로서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편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제 간절한 목소리에 여자는 결국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부부싸움 소리와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쿵 하는 소리에 내다봤을 땐 이미 며느님이 쓰러져 있었다고요. 비틀거리는 건 보지 못했지만 그날 밤 민규가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빌며 거짓말을 해달라고 했다고요. 저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찰에 가서 지금 한 말 그대로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간 제 손에는 아들놈의 명백한 동기와 거짓 알리바이를 증명할 두 자루의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서류들을 확인하더니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저를 슬픔에 잠긴 노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놓칠 뻔한 부분들을 전부 찾아내 주셨네요. 형사는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재부검 결과 수영의 시신에서 소량의 수면, 유도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 전부터 민규가 잠을 설친다는 핑계로 약국에서 신경안정제를 사다 마시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약이 수영이를 위한 것이었을 줄이야. 목소리가 분노로 떨린다. 그놈이 우리 수영이한테 약을 먹인 겁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고 일부러 계단 근처에서 싸움을 걸어 발을 헛디디게 만든 거예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경찰서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조금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지만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민규가 대출받으려던 그 큰돈 과연 혼자 쓰려던 것이었을까? 그 탐욕스러운 계획에 또 다른 공범은 없었던 걸까? 머릿속을 헤집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한 것은 정말이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방향으로였습니다. 딸,
미니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엄마는 맨날 오빠만 챙겨. 그 집 오빠한테 홀랑 다 줘버리고 올케가 엄마를 평생 모실 것 같아? 수영이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딸. 저는 그저 동생의 서툰 질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민규가 대출받으려던 돈이면 빚을 갚고도 미니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번듯한 옷가게 하나를 차리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제 배 아파 낳은 자식 둘이 함께 공모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몇 번이나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밑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불시에 찾아가 그 아이의 꾸미지 않은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니야, 엄마 왔다.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딸은 예고 없이 들이닥친 저를 보고는 토끼처럼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아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법의 심판보다 훨씬 빠르고 가혹했습니다. 그들의 신상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친척들 또한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집 안에서 미친 듯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를 들으며 텅 빈 TV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파도가 덮쳐온 뒤의 고요함 같았다고나 할까요? 이것이 제가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제가 시작한 싸움의 또 다른 목표였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기자들도 빗발치던 전화도 모두 잦아들고 집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거치고 나자 비로소 제 안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제가 애써 외면하고 지워버리려 했던 두 아이의 어린 시절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린 듯 안방의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잠들어 있던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죠. 먼지를 털어내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잊고 있던 시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잠든 어린 민규가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은 듯 평온한 얼굴. 다음 장에는 오빠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수줍게 웃고 있는 어린 미니가 있었죠. 제게는 세상의 전부였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쩌다 돈 몇 푼에 영혼을 팔아버린 괴물이 되었을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던 걸까? 아이들의 죄는 어쩌면 어미인 나의 잘못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을까? 사진첩을 넘기는 내내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 어머니라는 이름은 죽어버렸으니까요. 저는 그저 한때 내게도 인간의 마음을 가진 자식들이 있었노라고 그 마지막 흔적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진첩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싸움의 마무리는 세상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엄정한 심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늘에 있는 우리 수영이가 조금이라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피고인석에 앉은 두 아이를 마주했습니다. 수의를 입은 민규와 미니는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해숙해진 얼굴, 공포와 불안으로 초점 없이 흔들리는 눈동자. 그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 내내 두 아이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민규는 동생 미니의 과한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했고, 미니는 모든 것은 오빠가 꾸민 일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추악한 다툼을 지켜보며 저는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게 이방인이었고, 저는 그저 내 딸, 수영이를 죽인 원수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증인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증인석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증인 박선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꽂혔지만 저는 오직 피고인석에 앉은 두 아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이민규와 이민희가 며느리인 고 김수영 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의 질문에 저는 마이크를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또렷하고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피고인석의 두 아이조차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검사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아니라고요, 증인. 저는 고개를 들어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과 딸은 제 며느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처음부터 제 며느리를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소중했던 내 딸, 수영이를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용한 법정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살인자들의 어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자식들을 용서해달라 빌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어미의 마지막 이름으로 제 자식들에게 법이 허락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주시길 간청하기 위함입니다. 그것만이 억울하게 죽어간 제 딸 수영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마친 저는 피고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망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진 두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미가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리라 마지막까지 기대했던 그 어리석은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제 눈에, 제 가슴에 똑똑히 새겼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가거라, 내 자식들아. 너희들의 어미는 오늘 여기에서 죽는다. 부디 다음 생에서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증인석에서 내려와 법정을 걸어 나오는 내내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손으로 제 아이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집요하게 집 앞을 지키던 한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평소 신뢰하던 시사 프로그램의 기자였어요. 그는 정중하게 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며느님을 위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마지막 말, 수영이를 위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수영이를 위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수영이를 그저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로만 기억하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인터뷰에 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방송국 스튜디오의 차가운 조명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날을 위해 수영이가 사주었던 가장 단정하고 기품 있는 검은색 투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초췌하고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우는 강인하고 존엄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가 시작되고
저는 조금의 막힘도 없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을 가지고 말했죠. 그리고 인터뷰 막바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자식들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며느리 김수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빛나고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의로운 죽음이 그저 한 가정의 비극으로만 잊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저희 집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부모를 재산을 물려줄 존재로만 여기기 시작할 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부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존중받고 모든 자식들이 효의 의미를 잊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우리 수영이에게 이 어미가 반드시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인터뷰가 방송된 후 세상의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자식들의 폐륜적인 범죄에 분노했고 죽음으로 시어머니를 지키려 했던 며느리의 의로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제 편으로 만들어 제 자식들을 향한 가장 거대하고도 무서운 포위망을 완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저는 법정 가장 앞자리에 앉아 운명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서는 두 아이의 모습에 제 마음속에서는 연민 대신 차가운 경멸감만이 끌어올랐습니다. 재판 내내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저를 비정한 어미로 몰아가며 역겨운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제가 증인석에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두 아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고 너희가 쉴 수 있는 집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내다 버리려 했고 너희의 그 추악한 탐욕을 막아선 나의 유일한 딸을 너희 손으로 죽게 만들었다. 민희가 흐느끼기 시작했고 민규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는 오늘 너희들의 어미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딸 김수영의 어미로서 너희라는 원수들에게 죗값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지금 내 눈에는 더 이상 내 자식들이 보이지 않는다. 내 딸을 개걸스럽게 집어삼킨 탐욕스러운 괴물 두 마리가 보일 뿐이다. 제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저 괴물들에게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 며느리 수영이가 하늘에서라도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가장 무서운 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뒤 재판장은 제 마지막 간청에 답을 주었습니다. 피고인 이민규, 무기징역. 피고인 이민희, 징역 20년. 땅, 망치 소리와 함께 민규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고 민희는 내가 아니야 라고 외치며 발악했습니다.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는 두 아이의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법정을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법원 계단 위에 서서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뺨 위로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영이에게 이제야 모든 빚을 갚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제 자식들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채워진 괴물들이 차가운 교도소 담장 너머로 사라진 뒤 제게는 아주 길고도 낯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영이가 떠나고 두 자식의 존재마저 지워버린 집은
텅 비다 못해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어요. 행복과 비극이 뒤엉킨 이 집은 더 이상 제게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집을 팔기로. 제 모든 것을 팔아 그 돈으로 수영이를 위한, 그리고 수영이와 같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일을 시작하기로. 몇 달의 준비 끝에 저는 마침내 작은 재단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름으로 서울 외곽의 아담한 2층짜리 단독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그 집은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편히 머물다 가실 수 있는 쉼터로 꾸며졌습니다. 마치 수영이가 저를 위해 집을 꾸며 주었던 것처럼 저 역시 정성을 다해 그 공간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쉼터의 문을 여는 날, 저는 입구에 작지만 단단한 현판 하나를 내걸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직접 쓴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수영인의 쉼터. 저는 찾아와 준 분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곳 수영인의 쉼터의 문을 엽니다. 이 집은 한 어미를 지키려 했던 착한 딸의 마음으로 지어졌습니다. 부디 이 집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 아이의 따뜻했던 마음을 느끼며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현판식이 끝나고 저는 홀로 수영이의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진 속에서 수영이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 앞에 국화 한 송이와 수영인의 쉼터, 현판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영아, 내 딸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차가운 유리 액자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너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이름은 이렇게 예쁜 집이 되어서 외롭고 힘든 어른들을 지켜주게 됐단다. 그러니 너도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그저 편히 쉬렴. 그때였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제 두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뜨거운 강물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저 수영이를 향한 미안하고 고맙고 사무치게 그리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수영의 사진을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실컷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옥 같던 복수의 시간이 끝나고 제게도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납골당을 나오자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수영이가 좋아하던 홍시처럼 붉고 따뜻하게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정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복수하는 어미가 아닙니다. 수영이의 따뜻한 마음을 대신 전하는 사람으로 제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내 딸 수영이를 내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나의 방식이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